최근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영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실 밝혀지면서 청와대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글쎄 말입니다.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무결점 인사를 찾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후보고, 능력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흠결 때문에 발탁되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치러진 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정공부에서 빨리 메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좀 유능함에 기초한 안정성, 두 번째는 국민 통합적 관점, 세 번째는 개혁성,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것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좀 그런 관점에서 기계적 검증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위장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기 같이 이렇게 악성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갖고 있는 국민 통합 능력이라든지 야당과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됐다면은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서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듣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정말 이번이 보궐선거 같은 대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웬만한 흠결이면 저희는 통과시켜주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선 저희가 공약한 게 아니고 우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스스로 공약한 5대 사항,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아주 여기에 딱 스스로 공약한데 우선 적용이 됐고요. 네. 게다가 지금 대여섯 분 중에 벌써 3분이 여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이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그랬는데요. 우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부인이 강남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보다도 더 악성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남의 학교가 노른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셔야 될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앞으로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또 성격도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저희 보수 후보들한테 이게 보수 기득권층이다, 부패했다 이렇게 늘 공격을 해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참 실망과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면 저희는 정말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영호 국민의당 의원의 이야기 듣습니다. 네, 역대 정권이 처음 총리를 그냥 무난히 이렇게 통과시킨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박근혜 정부도 김영준 씨입니까? 그때 여전히 낙마를 했고, 사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지금 계속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러난 것이 이게 낙마와 통과의 경계선상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정도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행적을 현재의 잣대, 현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한 지지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상당히 정신이 바짝 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지도에 상당히 심취하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권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이걸
이번 총리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정도 결론이 날 텐데 그래도 잘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정치적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무릎은 단순합니다. 이제 위장 전입은 공직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야당은 또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는 투기성 위장 전입은 걸러내겠다라면서 5대 원칙에 대해서 약간의 손질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까 잠시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유능함, 통합, 개혁이 좀 더 좋은 기준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먼저 아까 전에 저는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사과.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사실 야당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입장 표명을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국민 앞에서 해명도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위장전입이라는 5대 원칙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복성이라든지 의도성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악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에서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나름대로 TF를 정부 차원에서 TF를 한번 꾸려서 한번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회도 저희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협의해서 네. 이런 인사 원칙들보다 좀 세밀하고 세부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검증 원칙들 좀 정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알고 있기로는 바른정당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을 좀 더 성수시켜가면서 요 이낙연 총리의 문제와 관련 특히나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5대 그 소위 배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성숙된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그 사과가 중요한 것이 사과에는 형식과 또 실질적인 내용 둘 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비서실장이 사과로 넘어간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후보자를 고르셔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인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원칙이 깨진 거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내일 아침이라도 정말 원내대표들이나 당대표들 불러서 티타임 같은 거 하시면서 저는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어제 그 비서실장의 내용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위장 전입 이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과거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청와대에서 오늘 이제 투기성 위장 전입은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참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것이 지금 적용된 분들은 그동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까 그걸 빼겠다. 이런 식의 그 상황을 꿰어 맞추는 식은 더욱 실망스럽다. 지금 문제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과 관련된 겁니다. 강남에 어떤 좋은
자리에 취업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동산 투기 못지않게 취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는 그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 그 딸의 어떤 그 학교 진학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도 봤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특례 입학에 대해서 국민적인 눈높이가 얼마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부동산 투기만 그러면 그건 안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우선은 그 우원식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그런 확실한 사과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임종석 실장이 엊그저께 나와서 얘기한 것은 네. 자칫 들으면 이게 변명이나 자꾸 해명처럼 들려요. 마지막에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행이 구구 다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에 대한 것은 충분히 뭐 용인해도 좋다, 이런 정도의 얘기로처럼 들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야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을 끼얹어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조건을 붙이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선은 그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5대 원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좀 없겠다, 이런 재발 방지 약속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야당에게도 역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은 의원님,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그 예. 위장전입 부분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5대 원칙 결국 후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5대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제 과거 이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누적적으로 발견되는 사안들이 그 5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복적으로 뭐 몇 가지 사안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개가 섞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들을 남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발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일률적 기계적으로 체에 올려놓고 이게 털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뭐 사실은 야당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장 전입 문제나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의혹 제기인데, 그 외에도 좀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국민의당의 뭐 박지원 대표나 아마 박주선 비상대책위원도 사경을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빨리 인준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청문위원이었었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뭐 협조 안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도 거의 10명 중에 7명 같은 경우는 거의 제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한 67.1%가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미 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 답은 한 15.7%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도 이게 초대 총리이고 첫 인사이기 때문에 다들 지켜보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당도 그러한 국민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대선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의 공백을 좀 메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빠르게 진행돼서 인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완전히 왜곡된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그 여론조사의 주체가 미디어 오늘이라고 굉장히 그 좌파 매체의 아주 대표적인 그 매체입니다. 아주 좌파 그 언노련의 어떤 그 전위대 같은 매체고요. 응답률도 6%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담긴 그런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믿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더 진정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네. 여당이. 그 이렇게 부분은 이제 강 의원님의 본인의 사견이시죠. 앞에 뭐 좌파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다음에 거의 이제 방송과는 또 예. 다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위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위장 전입 이 문제는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를 하시면 저는 꼭 무슨 기자회견에서 사과하신 게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들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내가 사실 이번에 해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충분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자료 협조에 대해서 정말 사상 최악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까 정말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인터넷을 뒤지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처음인데요. 청문위원들한테 이런 문자 폭탄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씩의 문자 폭탄과 욕설을 퍼부어 대면서 마치 뭘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치 욕설을 퍼붓고 이 검증을 완전히 방해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저는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국회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다. 그래서 사실 저희 청문위원들도 굉장히 사실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개선책과 좀 진솔한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의 얘기 듣고 네, 반론 얘기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실 그 총리 지명은 아마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2달 정도의 인수위가 있었는데 인수위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이제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임명을 했었던 것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뭐 국회의원도 뭐 몇 차례 했고요. 또 지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와대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회의, 좀 잘못을 좀 인정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버렸으면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총리 지명자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야당의 이 청문위원들에게 좀 감정을 사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다 끝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뭐 5대 원칙도 얘기하고 또 기준을 좀 새로 만들자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협력해서 뭔가를 끌어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접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도 사실 야당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늘 그러면 이런 높은 지지를 가진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해야 되느냐 이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요. 또 원칙이라는 것은 늘 또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청와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론 기회 드립니다. 일단 일부 언론 매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못 믿으시겠다면 그건 사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큰 트렌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건수로 보면 82%라고 해가지고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원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한다기보다는 그 준비해 주셨던 공무원 출신들 보좌진들이 아마 과거 했던 관행대로 해오는 과정에서 특히나 배우자나 가족에 있어서 이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엄격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최악이다라는 우리 강 의원님의 평가는 전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원 초대 총리 같은 경우 보면 그 당시 의혹 제기된 게 1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처음에 이제 김영준 총리 후보 지명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중간에 사퇴를 하셨죠.
하는 바람에 이 길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러지 그 국정공무를 메우기 위해서 야당이 이러한 의혹 10가지 이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조를 했습니다. 뭐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협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때도 충분히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전례도 좀 살피셔야 될 입장인 것 같고 지금의 현재의 기준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흔들린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반성한 측면이 있고 시간이 부족했고 더 세밀한 검증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야 간에 다시 합의해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미 미리 드렸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청문위원이나 야당의 이제 주요 지도자급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정공무에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이 시점에서는 야당의 좀 대선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뭐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라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국정공무를 빨리 메워야 된다라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부응하는 게 국회의 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의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예, 팩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론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온 답입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80%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전해숙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출한 거로 카운팅이 된 겁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딱 한 줄입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게 8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껍데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정말 이 한국식 그 청문회가 사실 미국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DJ 정부 때 도입이 된 건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반성이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얘기가 이렇게 청문회가 엄격하면 인재가 공직사회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이제 이런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 공직사회에 또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정부의 경쟁력과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역대 모든 정부에서 뭐 과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디 교회에 가서 발언한 거 가지고 낙마한 정말 이 잔혹사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여야 할 것도 없이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그 해명을 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네. 여야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이 공통된 기준 또 그 전에 여든 야든 이런 식으로 국정의 그 후보자에 대해서 가혹한 이런 거를 해와서 낙마시킨 거에 대한 정말 우리 정치권의 정말 그 반성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윤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뭐 문자폭탄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예. 관련된 그 전에 좀 다른 말씀이 다른 있는데 내용이 오늘 있습니까? 네. 아마 이게 그 언론에 아직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전병헌 청와대 수석이 저희 당을 방문을 해서 네.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은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그 답변을 놓고 가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지명하다 보니까 철저한 그 검증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뜻을 전했고요. 예.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 두 가지를 사실은 지금 전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다시 붙여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이 예. 이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지금 나온 소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뭐 와서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내일 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자 폭탄 얘기도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인준 공방뿐만 아니라 여야 간 공방 중에 이제 문자 폭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SNS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자 폭탄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자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치인들 스스로 명함 뿌리고 연락처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은 특정 세력의 문자 폭탄이 이제 인민독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00개도 넘는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다, 뭐 이런 얘기 깨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느끼는 점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뭐 아까 강용상 의원 또 직접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휴대폰이 불이 날 정도고요. 네. 완전히 그 배터리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선 말씀 좀 듣고 하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이은 의원께서 문자폭탄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도 꽤 나왔던 얘기죠.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폭탄에 시달린 적도 있고요. 예. 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문자폭탄이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우리 강효상 의원님, 아까 보니까 이현주 국민의당 수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뭐 세력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 번에 당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직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조직적이거나 누가 지시하시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다음에 새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국민이 새롭게 등장한 이게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좀 거칠긴 하더라도, 사실은 좀 거친 면이 좀 있습니다. 거칠긴 하더라도 이 국민이 정치 참여한 방식이고, 또 SNS 상에서 보면은 특정 의원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뭐 신상 털기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정치권량이 이제 들어온 건데, 물론 그런 적극적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해서는 저도 곤란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강의사님이 직접 요번에 이제 직접 피해를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 역시도 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그러한 과정이 동의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몇 번의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각 캠프에서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끊임없이 자제 요청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좀 앞장서서 하시는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도 해가지고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책 견해들을 저희들이 그걸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이 의원님 먼저. 네. 우리 이훈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 달리하는데요. 저는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당했는데 작년에 12월 그때 4, 5일경,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할 즈음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12월 9일 날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하여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쪽에 여러 가지 작용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해버린 바람에 저도 그 당시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문자 폭탄을. 근데 폭탄을 받아보면 이게 테러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왜냐면 그냥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문자가 있어요. 이거 좀 자기 의견인데 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문자는 정말 굉장히 감동도 되고 고맙기도 하는데, 거의 99% 가까운 문자는 욕입니다. 욕. 인신 비난, 협박, 공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은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뭐 테러를 가하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또 이런 현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 많다라는 것이 사실 걱정이에요.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일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SNS 테러를 할 것이다, 우려를 했는데, 이건 좀 곤란하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것도 정치 참여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의견을 정말 있는 대로 그리고 존중해가면서 써줘야지 이걸 뭐 그냥 상대편에 정말 듣기 어려운 험담하고 막 이상한 그림 보내고 또 밤에 전화해서 받으려고 뭐 이제 얘기 안 하고 이런 것으로 하면 이것은 협박, 공갈, 테러입니다. 이건 안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문자 폭탄 사건은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자께서 양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당내 비난에 부딪혀서 결국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당해보니까 두 가지인데 우리 의원님도 당해보셨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우리 이 국민의당 의원님처럼 이게 좀 조직적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식간에 100개, 200개 문자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문자를 뭐 열 수가 없고 이 휴대폰을 쓸 수가 없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아주 욕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건 허위 사실에 의한 그 욕설이 많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전부 경어체로 보냅니다. 경어체로 보내면서 말은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저에 대한 신상에 아주 몇 가지 팩트를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그걸 엮습니다. 엮어서 어떤 문제점을 누군가가 저는 이렇게 퍼뜨린다고 봅니다. 그건 전부 그걸 받아서 제대로 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똑같은 거의 그 비난성 문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건전한 정책 제언이나 비판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답도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도 수천 개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래 놓고 왜 답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성균관대학교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이것은 정말 디지털 흉기 공격이다. 이렇게 법 쪽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건전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를 하되 이런 식으로 조직적이고 욕설을 이런 것은 저희가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네, 아니 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과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조직적이다라는 데서는 약간 온라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 생태계에서 서로들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사람이 약간 이제 선동하듯이 뭐 이런 거 하지 않을래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사실 우웅 몰려듭니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이게 누가 어느 조직적인 배우가 있거나 이게 조직적인 어떤 플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SNS 상에 존재하는 생태계를 이해하신다면은 그런 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은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청문회 일정 아마 첫날이 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 검증 때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6월 2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일정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9일인데 여기에 몇 가지 쟁점이 좀 있습니다. 쟁점 한번 볼까요? 쟁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겠다라는 부분과 대북관 그리고 고액 자문료 의혹이 또 불거졌고요. 35억의 재선 과정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쟁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자질과 또
분명한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검증의 제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훈 원장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굉장히 원만하셔서 국정원의 선후배들에게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DJ 정부 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북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가 굉장히 부작용을 빚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훈 원장이 만약 취임을 하시게 되면 또 대북 협상을 하겠다,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아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과거에 그 인터뷰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정부 기조하고도 다를 뿐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의 기조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 사항이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 나가셔서 그 남북 협상을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문료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저도 지금 강효상 의원 말씀하시는 것 뭐 비슷한데요.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통일부가 하는 기능과는 좀 다르다. 적어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혹은 국가의 어떤 그 수호 차원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것이 이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들은 통일부에서 하고 그리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만일 서훈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가 된다면 그런 분이 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게 역할 분담이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자문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과거에 어디입니까? KT 스카이라이프에서 받은 뭐 자문료가 월 1,000만 원씩 뭐 9개월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우연찮게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인데, 이때가 국정원에 나오셔서 후보의 캠프 가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보험성으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끌어들여서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이제 다시 자문료를 받고 계약을 하셨는데, 국정원은 사실 굉장히 특수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어떤 대북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자문을 하게 되면은 직무상 취득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보호가 됐을까, 이런 부분에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현 의원님. 일단은 평생을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양반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대북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을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서훈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북관을 문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양반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그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체제를 먼저 인정하고 비핵화 문제를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선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그때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 좀 다를 거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하고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문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가 진행되면 충분히 해명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해명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 지상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뭐 국정원에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실제 법률적인 절차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나 스카이라이프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통일 대비해서 위성방송 전략 방향에 대한 자문력을 위촉했다라는 분명한 스카이라이프 측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비상근이셨는데, 그 당시 뭐 얼마를 달라는 요구한 적도 없으셨고, 대기업에서 영입하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그 수준에서 맞춰서 하셨었고, 그 당시 삼성 같은 경우도 대북 사업에 대한 본인들의 검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할 만한
전문가적 역량이 있으셨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오고 스스로가 혹시라도 의문점들이 있으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잠깐 얘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문료 관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워싱턴에서 이제 특파원을 할 때 미국 공무원들 젊은 변호사인데 그 고액 그 로펌에 가지 않고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공무원을 하느냐 그랬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공직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서 민간으로 가면 저 연봉이 많이 받고 또 뭐 자문료나 이런 거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소 후보자께서 이제 공직 그만두고 이제 민간에 가셔서 저는 뭐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북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자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위반만 아니라면. 그런데 KT 스카이라이프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북한 사업을 한다는 건 저도 경제부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소 후보자께서 그 부인 명의입니까? 또 상가도 여러 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개 갖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노후 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 후보자께서는 이미 공직을 리타이어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민간 영역에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신 겁니다. 상가도 사서 뭐 돈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해서 또 연구소에가 자문도 하고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노후를 풍요롭게 그냥 지내시는 게 좋다. 그게 가장 맞는 얘기다. 다시 또 공직에 들어오시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다. 미국에서도 민간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청문회 때문에 다시 공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그 관리가 생활 관리나 주변의 재산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우선 재산 축적 과정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35억이면 상당히 공직을 지낸 것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또 1,000만 원의 자문료가 그 맞냐 적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정서상 1,000만 원 아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금액이 굉장히 높다. 또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는 특수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이 퇴직연금도 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정보나 혹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자문을 하는 것 자체에 어떤 도덕성도 문제가 있고요. 이 금액 또 역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을 좀 제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히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그 당시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그 비상금 자문료로 나왔을 경우 고문료나 자문료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명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서 후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강 의원님께서 이미 노후 대비 다 되신 분인데 다시 이제 공직에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해하시는데 그런 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서훈 후보자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큰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왜 필요한가에 관련해서 본다면 이 북핵 문제나 북핵 미사일 문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내지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과정에서 그렇게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경하게 아주 대북과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셔 오시면서 압박도 많이 하셨고요. 제재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국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스톱도 못 시켰고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측면에서 우리 서훈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고 누구보다 전문성이 강한 분이고 그분의 전문성과 역량과 경험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국정원 후보자가 되셨다는 것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훈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면 국정원에 계시면서도 지난 돌아가셨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나셨던 분이에요. 사실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해서 본다면 그리고 북한의 이런 협상 스타일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위에 가장 보탬이 될 분이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뿐만이 아니고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데서도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도 가장 우리 국민한테 필요하고 국익에 도움 주실 분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도 한번 볼까요? 본연 이제 북핵 문제 및 양자 외교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하고 장녀 위장 전입과 이중국적 논란 그리고 딸의 징여세를 좀 늦게 납부했다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저는 사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사실 아주 정말 좋은 인사다. 저는 그렇게 첫인상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상당히 백미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여성이고요. 여성 외교부 장관이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이죠. 그리고 또 비외교관 출신에 네. 정말 참신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잘된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실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또 이제 증여세 납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에도 불구하고 잘 청문회에서 잘 소명을 해서 우리나라 정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또 국제기구 경험도 있고 그래서 또 비외교관으로서 또 외교부를 또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외교부 장관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장 전입의 이유, 딸의 전학 문제 그거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우선 처음에 지명되고 나서 굉장히 외모 스타일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이고 그 자체로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 동양적인 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많이 훈련된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장 전입 문제나 딸의 미국 국적 문제나 또 이번에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미리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자질이 뛰어난가, 능력이 뛰어난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한반도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자외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가한 겁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자외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팽팽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특보로 있는 것과 어떤 특별보좌관으로 있는 것과 직접 본인이 주체가 돼서 협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안보의 문제에 관해서 과연 이분이 얼마나 할까? 이 부분은 확실히 검증에 아마 이번에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뭔가 또 한 가지가 또 튀어나온다. 예기치 않게.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로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분 또한 경계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화적 제스처로 하고 대화 우선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저께 지금 보면 G7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지금 이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지금 지명된 분들이 보내는 어떤 신호가 국제적인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국면과 맞는 것인지 충분히 교감을 갖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현 의원님. 일단 제일 마지막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부터 이제 거꾸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대북 유화 제스처 이러면서 국제 제재 국면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이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남북한이 대화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당사국의 지위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 간이 갈등 구조로 가면서 서로 간의 지렛대를 상실했을 때는 국제공조에 저희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국제의 흐름에. 미국에 따라가고 중국에 따라가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이후에 10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보여줬던 결과입니다. 지금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가 안보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등장한 시점에서 보면은 한반도 연맹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대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줄일 것인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장성 좀 이게 이제 양자 외교관에서 이 다자외교관 출신이 갖고 있는 나이브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국제 무대의 치열함을 아주 좀 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 무대도 상당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다자 무대에서 어떤 하나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잔뼈 굵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야당 의원님들도 좀 평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국적 문제가 있는데 이중국적 문제는 이게 따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 문제가 없으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국적 선택이 가능했는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한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위장전입 문제도 이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학교로 뭐 8학군을 이전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특정 학교 그거는 뭐 8학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학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친척집의 주소를 옮긴 네. 그런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참작하신다면은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외교부 비외무고시 출신 여성 최초의 외교장관이라는 이 상징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중하게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바람이 좀 제가 네. 한마디만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예, 요와 관련해서 우리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누가 추천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두 가지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추천설이 있고요. 또 한 썰은 문정인 특보의 추천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정외과 라인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사실상 외교의 수장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미국도 키신저나 브레진스키가 백악관의 외교 안보 참모로서 그때 그 외교 흐름을 주도했던 이런 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이 알아야 될 것은 문정인과 강경화의 콤비가 이끌어갈 우리 한국 외교. 문정인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검증을 네. 강경화 장관보다 우리 문정인 특보를 더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접근인데 이게 제가 제기한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느닷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북한과의 어떤 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물밑에서라도 조그마한 예, 어떤 북한과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있었을까 시간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 예. 있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어떤 우방국들과의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예.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 내에도 일사불란하게 다 같은 생각만 갖고 같은 얘기만 하면 사실은 때로는 균형을 못 잡을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 유화적이면 적어도 안보실은 조금 강한 이런 스탠스를 가져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한쪽 좀 편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서 좀 걱정이 된다 그럽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제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4대강 관련된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동안 과거에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부터 듣습니다.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것을 뭐 처벌하거나 내지는 보복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22조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과 그 당시 제기했던 뭐 성과나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부실공사 문제, 뭐 비자금 목 등 오히려 그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감사도 사실 3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감사 결과가 갖고 있는 부실함도 문제지만 아무런 이렇게 22조의 혈세를 들어놓고서도 교훈조차 못 얻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냥 낭비한 겁니다. 엄격히 보면. 오히려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교훈을 얻었다면 그걸로도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으로 득이 되는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책감사, 좀 치밀한 정책감사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대부분이 여기 찬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저도 4대강 감사 뭐 2번도 좋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 20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이훈 의원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다만 2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는 정말 국민의 높은 지지 속에서 정말 지지율이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눈높이에서 우리 그 지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며칠 만에 4대강 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있는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MB 정권의 보복을 받으셨으니까 오히려 또 역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취지를, 저는 오히려 그 정당한 취지를 훼손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2번째는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수석이 이걸 감사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엄연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건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또 각 부장관이 어떤 그 공적 감사를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국민적인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이 그것을 나서서 하는 바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거죠. 저는 4대강의 사업에 대해서 비호할, 뭐 개인적으로 혹은 저희 한국당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물론 과가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데 왜 과가 없었겠는데. 그러나 공이 좀 더 많은 국책 사업이 아니었느냐. 지금 가뭄 또 홍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의원님. 저는 감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제 기능했다면 한 번으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감사를 3번씩 했는데 감사 결과가 오락가락한 것 자체가 이게 감사원에 문제가 있다. 또 감사원이 여전히 독립적인 기관이 못 되고 있구나. 헌법에는 분명히 독립된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감사가 정치 감사였고 또 셀프 감사였고 면죄부 감사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4대강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한 번쯤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앞으로 지금도 녹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우리 강효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절차적인 것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역시 길게 보면 대통령이 힘을 받는 길이고, 또 이것이 우리 어떤 제도적으로 국회 차원에 넘어와서 또 공론, 또 공감대를 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 감사가 마지막 감사이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것이 4대강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